그러면 이제 주제가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왔던 행정행위, 다시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법을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성립이 돼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 요건을 구비해서 행해져야 국민한테 권리 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요건을 못 갖추고 행해지면 뭐가 있다 그런다? 하자가 있다. 응? 흠이 있다. 그럼 하자, 흠이 있는 행위는, 법적 요건을 못 갖춘 행위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될까? 응? 이 행정행위에 한해서는, 법 집행행위에 한해서는 위법의 정도,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논의 주제가 이제 하자가 있게 된 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서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은 이제 크게 보면 둘로 나눠,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런데 성립 요건은 행정조직 내에서 이제 구비해야 될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는 이제 국민한테 하는 거니까 국민하고 사이에서 또 성립돼야 되는 요건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을 첫 번째, 내부적 성립 요건. 이건 뭐야? 행정조직 내부에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하자. 영업정지 시키는 건 이제 하명하는 거지. 몇 개월간 영업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부작위 하명을 하는 행정행위야. 근데 이걸 하려면 첫째,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해야 되겠죠.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시킬 권한 가진 기관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한 가진 기관이 하더라도 또 뭐예요? 제대로 정상적인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해야 되겠지. 완전히 막 무슨 허가를 내준다고 치우자. 허가 내주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조폭한테 협박받아서 우리 무슨 얘기지만, 묻힐래 안 묻힐, 묻힐래 안 묻힐래? 묻힐 수는 없잖아, 땅에. 그럼 허가서에 도장 찍었다. 그럼 뭐 정상적인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행위를 한 주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별건 없어. 주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내용면에선 당연하지. 법에 맞는 적법한 내용으로 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해야 되고 등등, 그죠? 이게 뭐 외울 거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라고 형식도 딱 정해놨다면 그 형식을 맞춰서 해야 되고, 법에서 뭐 영업정지, 허가 취소 뭐 이런 거 하려면 정식으로 영업정지 허가 취소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미리 당신 언제 뭐 위반해서 영업정지 허가 취소할 예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주장할 게 있거나 말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제시하라. 이제 그런 절차 거치고 해야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 네.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주체 내용 절차. 그러면 여기까지 다 갖췄다고 하자. 법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권한 가진 기관이 정상적으로 적법한 내용으로 법이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를 다 갖춰서, 예를 들어서 뭐야, 행정조직 안에서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시킬 문서까지 다 작성해놨어. 근데 이거는 행정조직 안에서만 지금 완성이 된 거지. 상대방은 몰라. 상대방한테 뭐가 돼야 돼? 영업정지 한다고 통보가 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이제 성립이 된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쌍가루 2번 외부적 성립 요건이 아래쪽에 있죠. 외부적으로는 뭐야? 결국 상대방한테 영업정지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외부적 성립 요건은 두 번째 줄에 뭐야? 외부의 표시입니다. 행정조직 밖에 있는 국민에게 표시. 그죠? 근데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영업정지 같은 거는 특정한 개인에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특정인에게 표시해야 돼. 특정인에게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보통 뭐 우편으로 보내지. 그치? 그 우편으로 보냈는데 거기 안 산대. 그러니까 거기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 반송돼 왔어.
그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만 거기로 돼 있지 실제 거기 안 산지 오래됐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또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게? 응? 아니 뭐 그 관공서 홈페이지나 또는 뭐 이렇게 게시판이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는 방법이 있지. 그걸 이제 국민한테 표시하는 거야, 그죠? 또는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의 조치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뭐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런 내용도 있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산 금지 뭐 이런 조치 하명을 한다. 뭐 그건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건 아니지. 그런 이제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관공서 게시판에다 올려. 이것도 다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된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지. 뭐 상대방이 어쩌지 전해 들었다 이런 거는 표시된 거로 안 보는 거야. 응?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한 논점은 크게 없습니다. 자, 네, 그 특별한 건 없어. 그 판례도 특별한 건 없고. 자, 자, 그 다음에 그 판례가 하나 이제 새 책에서는 새로 판례가 하나 써져 있지. 저 297쪽에 보면은 그죠? 이거 유승준 입국 금지시킨 조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가장 최근 판례죠. 2019년 7월 달 판례.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맨 위에.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입국 금지 결정. 이게 제목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저 유승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시키는 결정을 했는데 요거를 유승준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응? 표시를 안 했어.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그 행정 조직 안에서만 인터넷망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돼 있다고만 거기에 다 인터넷망에만 올려놓은 거야. 상대방한테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유승준 씨가 LA 영사관에 가서 그 사람 미국 사람으로 이제 국적이 돼 있으니까 LA 영사관에 가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허가 즉 비자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LA 영사가 당신은 법무부 장관에서 입국 금지된 자니까 이 비자 못 내줍니다 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조치를 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승준 씨가 소송을 냈었잖아. 입국 비자 발급 거부한 조치 취소해라. 그리고 이제 위법이라고 소송을 낸 거야. 그 판결문 속에 한 내용이 요거야. 그래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 사람 입국 금지 대상자다라고 결정 내려놓은 것만 가지고는 뭐야? 응? 이거는 아직 상대방에게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의무가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입국 금지 결정 자체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상대방한테 통보가 왔어야 돼. 입국 금지시키는 결정. 응? 그러면 이게 우리 내용적으로 우리가 배운 하명행위가 되는 거야. 당신은 입국 못합니다. 응? 그죠? 네. 또는 하명 쪽으로 보는 게 맞는가? 어쨌든 그래야지만 처분의 성질이 인정돼서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건데 여기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야? 거기 두째 줄부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요건을 다 갖추고 외부에 행정지 외부에 표시가 돼야 그게 이제 처분이 성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다. 그런데 셋째 줄 행정기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되고 그 성립됐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라 단지 입국 금지 결정됐다는 걸 행정조직의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거는 아직 상대방에게 의무가 발생한 조치로 볼 수 없고 이거 자체로는 아직 처분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합니다. 새로운 판례 나온 거. 응? 자, 어쨌든 알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와 뭐를 구분했지? 그 저기 뭐야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하고 우리가 구별해서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제 성립이 돼서 외부의 상대방 국민의 표시가 돼야 되고, 근데 표시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배운 부관을 생각하면, 허가 신청한 자에게 당신한테 허가한다. 허가 내주는 문서를 상대방한테 보냈어. 통지. 그래서 허가한다는 문서가 도착이 됐어. 상대방이 봤는데 거기에 부관이 붙어 있어. 2020년 1월 1일부터 허가한다. 그러면 아직 허가 효력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아직은 안 생겼지. 그 부관이 도래해야, 그 기한이 도래해야 그때부터 허가 효력이 생기지.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방한테 도달됐다고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그렇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이렇게 따로 정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언제 이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냐면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시점에. 응?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의 핵심 단어는 도달입니다. 도달. 그러면 이 도달이라는 얘기를 왜 따로 얘기를 하냐면 외부에 표시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달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 응?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관공서 표시, 우리 행정청 홈페이지에다 게시판에 올렸어. 법에서 이제 게시하라고 됐어. 그럼 외부에 표시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전혀 본 일이 없어. 그럼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도달이라는 얘기를 시점을 또 따로 잡는 거야. 응? 그러면 상대방이 실제로 막 수년 동안 안 봤어, 실제로. 근데 수년 동안 안 봤다고 그 효력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응? 그래서 또 법으로 뭐 했냐면 일단 표시, 외부의 표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래놓고 2주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봤든 안 봤든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2주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만들어 놓고 도달된 거로 간주하는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외부에 표시하면 이런 경우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는 어때? 내가 행정기관 찾아갔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달라고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 공무원이 작성해서 등본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 나한테 주는 게 바로 외부의 표시야. 국민한테 표시함과 동시에 나한테 도달이 된 거야.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표시와 동시에 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표시와 상대방한테 도달됐다는 시점 간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 표시한 시점과 도달된 시점 간에 하여튼 그걸 구분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따로 논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설에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따로 기한이 정해질 때 그런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에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 이 말 이해해요? 아까 어떤 경우 상대방한테 관공서에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허가 내주는 조치를 하거나 허가 문서를 바로 내주거나, 응? 그죠? 우리 운전면허 받으러 가면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 효력 발생하는 거야. 면허증 그 자리에서 받잖아. 그럼 동시에 상대방한테 표시와 동시에 도달이 된 거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나오면서 바로 운전하고 와도 되잖아. 응? 그런 거야. 외부의 성립 요건 중에 상대방 외부 국민의 표시와 동시에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도달 시점을 별도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자. 그러니까 고지, 통지,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 말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알리는 행위의 방식은 특정한 사람이면 주소지로 이제 문서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응?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나의 어떤 똑같은 조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관보, 정부 발행하는 신문에다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 가볍게 읽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달되는 거는 이제
도달이란 어느 시점이래?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잖아? 도달이란 어느 시점을 도달로 본대요? 여기 두 가지 생각해요.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상대방이 직접 받았을 때 도달로 인정할까? 아니면 상대방이 직접 안 받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 상대방이 받았는데 우편물 봉투 그것만 받았어. 내용은 안 뜯어봤어. 내용 읽어보진 않았어. 그 내용을 읽어본 시점이 돼야 도달된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우편물 봉투를 받은 시점만 돼도 도달로 볼 거냐? 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한번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도달된 시점이나 언제로 본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시점이 되면 도달로 간주한대. 도달로 본다는 거야. 응? 그래서 콤마 뒤에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아니 나한테 우편물이 왔는데 우리 가족이 우편물을 받아놨어. 응? 내가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나하고 나의 가족이 동거인이 받았어.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는 거야. 그럼 도달이야. 응? 또 둘째 끝에 내용을 현실적으로 내용까지 파악할 것을 요건으로 한대 안 한대? 그것도 필요 없대. 읽어보고 무슨 내용의 조치가 왔구나 내용까지 파악할 걸 요하진 않대. 왜냐면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잖아. 그러니까 굳이 현실적으로 무슨 내용의 조치였는지 내용까지 알 필요는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런 내용의 조치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시점에 해당이 되면 그건 도달된 거로 간주한대. 응? 그럼 우리 또 확인해 보자. 밑에 판례 1번을 보면 행정행위, 행정처분, 우리 아까 배운 요건 다 여기 언급하고 있어.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사를 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행해졌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내부적으로 성립 요건 갖춘 거고, 그리고 제 끝에 이를 외부, 즉 국민에게 표시를 했을 때 외부적 성립 요건 갖춰서 결국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동시에 외부에 표시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제대 상대방이 관공서에 직접 온 건 아니야. 상대방한테 별도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경우 있지. 상대방한테 고지, 즉 상대방이 별도에 알리는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양지. 응? 옛날 판례 막 이런 말 써. 양지. 더 쉬운 말 쓰면 더 좋잖아. 그냥 안다는 뜻이야. 양지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두는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 그로써 외부에까지 표시돼서 외부에 표시됐고 알 수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면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가볍게 읽고요. 2번. 자, 2번이 중요하지. 이 도달의 의미에 관한 판결이에요. 그죠? 도달이란, 첫째 끝에 도달이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 응?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받을 필요도 없고 동거인이 수령해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거다. 도달로 간주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밑에 사례는 그냥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들어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뭐 큰 잘못을 했나 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 결정이 내려졌나 봐. 무슨 징계? 파면. 자른대. 그래서 파면 결정 내려서 파면 문서, 파면한다는 통지서, 문서 작성했어. 다 요건 갖춰서. 근데 어디로 보냈어요? 그 공무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집 주소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지. 중요한 문서는 다 등기로 보냅니다. 왜냐면 보냈다는 거 기록 남고 받았다는 거 서명받기 때문에 다 수령했다는 것도 기록으로 다 남겨야 돼요. 중요한 문서는. 응? 그런데 보냈는데 이 공무원은 지금 비리가 커가지고 행정상으로는 이제 파면되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 사람 뭐 뇌물 같은 거 받았으면 뇌물죄로 구속돼 있어요. 지금 형사재판 대상이야.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행정상으로는 어디로 보내냐면 집 주소로 보내요. 주민등록지로. 집 주소로 보냈더니 집에 누가 받았어? 부인이 받았어. 이 자기 남편에 대한 그 파면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근데 뭐 내용은 모르지. 부인이 받았을 때는 그냥 관공서에서는 문서일 뿐이지.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인이 받았다는 거야. 그 기록으로 다 남기니까 부인이 받았대. 근데 뭐 부인이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나 봐. 남편한테 전달하지 않았나 봐. 응? 보관하고 있다 잃어버렸대.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파면된 걸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끝난 일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이 공무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자기는 파면 통지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응? 그렇지? 그러면서 아니 나는 지금 집에 있지도 않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왜 구치소로 안 보내고 응? 집으로 보냈느냐? 이거 문제 안 돼요. 주민등록이 행정법상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지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받은 적 없다? 근데 집에 동거하고 있는 부인이 받았단 말이야. 부인이 받은 게 도달로 인정이 되는 거야. 실제 자기는 전달을 못 받았더라도 동거는 부인이 받은 거 객관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봐서 그때가 도달된 거야. 따라서 공무원 자기는 파면 통지서 본 일도 없다 해도 파면 처분의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이렇게 논리가 나온 거지. 응? 그래서 그럼 도달 시점은 언제로 보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3번도 여러분들 쉬운 판례 읽어보면 응? 도달이란 어느 시점을 말한대? 내용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어떻게 된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져서 응? 사무원이 말하자면 뭐 아마 상대방이 사장인가 보지? 사무원이 종업원 하냐? 종업원 등 그 밖에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을 했다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달로 본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유추되는 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딴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니까 서운이라고 나오지? 서운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훈장 주고 그러는 거야. 훈장 수여하는 거야. 서훈. 응? 그런데 서훈은 어쩌고저쩌고해서 훈장 받는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과거 독립운동했던 분. 응? 그러면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훈장 수여한다고 통지서 보낼 수는 없잖아. 누구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 그 유족에게. 그죠? 근데 훈장수의 상대방은 그 유족은 아니야. 돌아가신 분이지. 응? 다만 그 유족에게 보내주지요. 응? 그러면 그 얘기야. 서훈은 어디까지나 훈장 받는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응? 그러므로 비록 유족이라 하더라도 훈장 수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응?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족한테 훈장 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만 유족이 뭐 훈장을 보관하고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걸 하는 거 보내주는 거죠. 그 논리는 뭐하고 똑같아? 훈장을 줬다가 돌아가신 과거 독립운동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유족에게 이제 보내줬어.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가 밝혀졌어? 그 사람이 훈장 받을 공적이 있었다는 게 거짓으로 밝혀졌어. 독립운동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어. 응? 남의 공적을 가로채서 뭐 허위 신청 뭐 이런 거였어. 그게 밝혀지니까 훈장 수여했다가 다시 취소해. 응?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한다고 조치를 하는데 그거를 그 다섯째 주 끝인가? 뭐라 했어? 훈장 수여했던 걸 넷째 주 끝에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것도 상대방은 누구야? 그 유족이야? 유족 아니지. 그렇지.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그 독립운동에 했다고 수여됐던 돌아가신 분. 응? 그분에 대해서 하는 거야. 다만 유족에게 알려주긴 하지만 응? 그 법적으로 상대방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다섯째 주 끝에 망인, 죽은 사람이잖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훈장 수여했다 취소하는 건 유족에 대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유족에 대해서 문서로 통지해야만 훈장 수여했던 거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래요. 응? 그게 아니고 그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결정 대통령이 장관들 모인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뭐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에다가 이렇게 이제 훈장 수여했던 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관보에 게재하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유족에게 훈장 수여 취소한다고 통지서를 보내야만 수요 훈장 수여 결정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게 이제 적당한 방법 중에 하나가 관보에 실어 놓는 거예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이런 걸 써서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본다. 그죠? 유족에 대해서 꼭 통지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가루 2번 고지의 방법이라고 제목 달았죠. 그러면 이제 표시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응? 상대방이 표시하는 법. 뭐 쌍가루 1번 상대방이 특정인이고 주소도 분명하다 그러면 보통 우편으로 가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할까? 공무원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전달하거나 뭐 그런 방법 쓰겠죠? 그럼 보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다. 송달은 다른 법에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때부터 여기서 우리 도달됐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지. 키워드는 도달입니다. 행정기관이 문서를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칙이 뭐야? 상대방한테 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거야. 도달주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응?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우리 법으로 정해졌어요. 상대방한테 문서를 보내가지고 도달시키는 방법으로는 뭐 외울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대. 행정기관이 뭐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교부는 만나서 전달하는 거야. 응? 그 방법 쓸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등등등 할 수 있대. 응? 그리고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으로 한다. 또 전자 방식으로 보내면 전자우편 주소를 한다. 응?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송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관련해서 중요한 건 그 밑에 표입니다. 표에 보면 우편으로 보낼 때 있지. 우편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한대? 우편 송달에 두 가지가 있다. 방법이.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래? 통상 우편 또는 보통 우편이라고 부르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옛날에 요새야 여러분들 편지 거의 안 보내지. 다 그냥 휴대폰으로 뭐 메일 보내면 끝나죠. 메시지나 카톡 하면 되지. 진짜 손편지 써본 일이 거의 없을 거야. 그지? 응? 그러면 문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보통 우편은 그냥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지. 응? 네.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보냈다는 것도 기록이 안 남고 응? 그리고 우체부가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 그냥 우편함에 꼽아 넣거나 그냥 대문 안으로 집어넣거나 뭐 이런 방식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럼 받았다는 것도 기록이 안 남아.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방식으로 보냈는데 며칠 지나도록 반송이 한 열흘 지나도록 반송이 안 되온다? 그랬다 그래서 도달된 거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첫째 줄 통상 내지 보통 우편 방법으로 보낸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달로 추정을 안 해준대. 응? 근데 방식상 어떤 방식으로 보내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 보통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보낼 때부터 우편물에 무게도 달고 뭐 요금 얼마 내라 그러고 해서 다 그 영수증도 끊어주고 기록 다 납니다. 장부에 다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우체국 직원이. 그리고 보냈다는 것도 시점도 다 기록이 남고 우체부가 전달할 때 다 서명받고 줍니다. 그죠? 받을 사람 없으면 거기다가 등기 우편 왔는데 수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찾아가라고 노란 딱지 붙였잖아. 스티커. 우체국 가서 전달 받아야 돼요. 응? 가서 수령해 와야 돼요. 그러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법이 그렇게 다 응? 기록에 남기도록 돼 있어요.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보냈는데 보통 한 이틀만 지나면 도달이야. 근데 그 등기부도 빠른 우편으로 보냈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죠? 빠른 우편은 그
다음 날 도착하는 거야. 응? 그런 게 있는데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며칠 지나도록 반세가 완되면 도달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 추정이란 말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은 인정되는 거야. 그럼 뒤집어보면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깨질 수도 있는 거지. 확정은 안 난 거야. 응? 도달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읽어두고. 따라서 중요한 우편물일수록 등기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만나서 전달하는 게 교부송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그럼 만나서 전달하는 건 어떻게 한대? 응? 우리 동그라미 이번에 무에서 셋째 줄. 만나서 전달하는 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그죠?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서 만나서 전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교부송달. 그럼 만나서 전달하기로 했어. 그러면 전달할 때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 그죠? 거기 첫째 수령 확인서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콤마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 송달 받을 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못 만난 경우는 누구한테 줘도 된대? 사무원, 피용자, 사무원, 피용자 한 대 묶으면 종업원이야. 종업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그죠? 꼭 본인 못 만나면 본인한테 교부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나 동거인에게 줘도 교부해도 그리고 서명 받으면 수령 확인 받으면 본인에게 도달한 거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응? 그런데 또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아?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줘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애가 문 열어줬어. 야, 이거 아빠한테 온 중요한 우편물이니까 꼭 전달해 드려야 돼. 여기 사인해. 받아왔어. 그럼 이거 도달로 인정될까?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응? 그죠? 응.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넷째 줄에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종업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절한대. 받기를 거부한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 그 거부한다는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기재를 하고 그 전달할 문서를 거기다 놓아둘 수 있대. 응? 그리고 아마 놓아놓고 사진 찍어 오겠죠, 공무원이. 그러면 이제 도달된 거로 인정해 주려는 취지지. 응? 특별한 일이 없는, 뭐 특별한 사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응? 고양이가 물고 갔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한은 거기다 놓아두고 오면 도달로 인정해 주려는 취지겠지, 그지? 왜냐면 이 나쁜 사람들은 일부러 안 받으려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철거 명령장, 이게 우편으로 보내도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거기서 뭐라 그러면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우체부가 다시 가고 가요. 거주하는 사람 없다고 다시 반송되어 와요.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만나서 전달하려고 가도 만날 수가 없어. 안 만나주고 피해 다녀. 그러면 도달로 인정이 안 되면 철거명령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서 이게 행정 목적 달성 못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추가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이제 놓아두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도달된 것으로 일단 간주해서 뭔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자꾸 하라.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보낼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 메일로 보내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어느 때만 쓸 수 있어? 응? 동의할 때만 쓸 수 있어요.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죠?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럼 동의 안 하면 전자우편으로 못 하는 거야.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럼 메일로 이제 상대방 동의했어. 메일로 뭐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냈어. 언제 상대방한테 도달된 거로 쳐주지? 응? 여기는 따로 규정을 뒀지. 셋째 줄에 보면 누가 지정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행정청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받을 자가
자기 메일 주소 알려줬겠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뭐야? 컴퓨터 또는 뭐 팩스 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언제? 입력된 때. 그것도 중요해. 입력된 때 중요해. 그러니까 야, 입력이 됐다면 상대방이 그거를 열어보고 확인해야만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입력된 시점에 상대방한테 도달된 거로 간주하는 거야. 그렇죠? 내용을 열어서 메일을 확인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시점이 있고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 중요한 겁니다. 입력된 때요. 응? 자, 그러면 이 기본 내용은 받고 우리 관련해서 판례를 보면 뭐라고 그래 있어요? 1번은 통상우편으로 보낸 거지? 그러면 며칠 지나서 반송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 날 수 있어. 보낸 측에서는 상대방한테 보냈고 상대방 다 도달됐다. 근데 저쪽은 저기 받은 일 없다. 싸움 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싸움 나는데 어떻게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돼. 응? 도달됐다고 주장하는 측. 말하면 뭐 행정기관이 뭐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세금 부과 처분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고 상대방 받았다. 이거를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도달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거기 1번인가 끝 문장에 가면 어떻게 돼? 응? 셋째 줄 보면 뭐라 그랬어? 그냥 읽어보자. 등기 우편과 달리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도달됐다고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이거와 달리 2번은 어떻게 돼? 첫째 줄. 이번에는 등기 우편으로 보냈지?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며칠 지나도록 반송이 안 되온다. 그러면 일단 뭐로 인정해줘?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말이야. 여기 추정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다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X야.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도 X야.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는 확정 난 거야. 이제 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도 안 깨지는 거야. 근데 추정은 뭐야? 일단 인정. 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 깨지는 거야. 추정은 좀 약한 거예요. 응? 어쨌든 추정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 응? 예외도 있는데 두 번째 줄 문장 읽어보니까 자 우리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누가 받았대? 읽어보면 등기로 발송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한 2, 3일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됐다고 봐도 좋을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수취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 응? 위장전입 같은 거 해놓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그러면 근데 누가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세 사는 걸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뒀어. 주민등록지가. 그래서 거기로 등기우편을 보냈어. 보냈는데 집주인이 수령을 해줬어. 응? 수령을 했어. 그런데 도달됐다고 인정되느냐? 등기우편 보냈는데 집주인이 수령을 해줬어. 집주인이 그 세입자한테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 해서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였다면 그러면 집주인이 받은 거 도달로 인정해줘.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나한테 오는 우편물 대신 좀 수령을 해줘. 그런 적이 없대. 그러면 집주인은 우편물을 대신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야. 그자가 받았다고 사인했대. 그래도 그 도달로 인정 안 해준대. 그러면 응? 수령 권한이 있는 위임을 받은 자가 받아야 응?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00% 도달로 간주해 주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우편물 수령 권한이 없는 자가 뭐 서명하고 대신 수령했다 해도 그 등기 우편물 도달된 거로 인정 안 해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네. 그 2번 판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서로 보내야 됩니다.
일정한 사항 기재한 세금 고지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야 세금 부과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 뭐 할 수도 있지? 상대방이 동의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쓸 수도 있어? 메일로, 전자문서로 메일로 세금 부과 고지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응? 근데 나는 아직도 그걸 아직 안 고쳐놨는데 그 세금 고지서를 이제 전자문서로 받아보실랍니까? 하고 이제 와. 그러면 전자문서로 하면 세금 조금 깎아줘요. 응? 조금 깎아줘. 몇 프로? 응?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뭐 그런 그 문자가 왔나 봐. 그리고 내가 예스하고 눌렀나 봐. 그랬더니 무슨 뭐 자동차세 무슨 저 주민세 뭐 나한테 오는 세금을 다 메일로 온다? 나한테 오는 세금은? 근데 보통 오면은 읽어보는데 귀찮아. 읽어보면 또 그게 한 번 클릭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한 번 클릭하면 뭐 뜨고 거기다 뭘 또 막 입력을 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돼 있어. 귀찮아. 그냥 제목만 보고 무슨 뭐가 세금이 부과되나 아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야 얼마를 내야 되는지 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맨날 나쁘게 한 지나도 납부를 안 해. 응?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맨날 뭐 물어? 연체이자. 가산금이라고 해서 연체이자 계속 이게 짜증나 죽겠어.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왜 그건 해놔가지고 그죠? 종이 문서로 오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메일로 오니까 이제 그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자주 그걸 물어. 연체이자를 물게 되니까 짜증내더라. 근데 나도 이거 빨리 고쳐야지 하면서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야 이거. 아직도 얼마 전에도 또 뭐 자동차세, 뭐 또 재산세 뭐 이런 거 내라고 온단 말이야.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 3번을 보니까 세금 부과는 반드시 일정한 사항 기재한 고지서 문서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면 납세 고지서를 만나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핵심은 두째 측은 납세자가 이거야.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자기한테 세금이 부과될 거고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대? 납세 고지서 보내줘야 된대요.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이꼬로 필요하다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세금 부과 어떤 내용의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나올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도 뭐야? 고지서를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고지서 안 보내면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도 세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안 된 거야. 안 낸다고 뭔가 뭐 제재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서 송달 보내서 도달시켜야 된다. 필요하다. 이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보니까 문서가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거인에게 교부되고 수령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본인에게 도달된 거로 일단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뭐야?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했어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은 몇 살짜리가 받았대? 응? 그죠? 동거는 8살짜리 딸. 그죠? 응? 딸한테 문서를 줬다는 거예요. 8살짜리 딸한테 이거 무슨 뭐 소송 관련 중요한 문서인데 딸한테 주고 이거 아빠한테 온 중요한 문서니까 전달해드려 하고 이제 여기 서명해 하고 이제 갖고 와서 공무원이 근데 뭐야? 이거 인정 안 된 거야. 도달로. 그렇지? 판결에서 그거지? 외울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봅시다. 방가라 2번 보면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하는 경우 있잖아. 아까 뭐 도로 통행 금지 결정을 수많은 사람에게 한다든지, 그죠? 집회 입산 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다든지, 또는 보통 이런 경우에 관보 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구서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거 말고도 법에서 이제 어떤 경우 있어? 아까 특정인한테 우편으로 보냈는데 거기 실제 거주 안 한다고 자꾸 반송된다. 그러면 이제 관구서 게시판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기도 해요. 자, 관련해서 법 규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거나, 또는 뭐야? 송달이 불가능. 여기 밑줄 쳐주세요. 두 가지. 어느 때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 또는 또 하나의 경우 어떤 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대방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인 관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공보, 아니면 관공서 게시판, 일간 신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 이 방법 쓰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법조문을 분석하면 어떤 때 공고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공고라는 방법을 두 가지 경우에,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거나,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야 되거든. 근데 시험 문제 출제자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거는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런 공고 방법을 쓰도록 돼 있다. 그럼 공고 방법에 공고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그러면 그 경우 하나만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지. 또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해놨는지 거기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알기 쉽도록 어떻게 하래요? 정부가 말하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는 꼭 별도로 공고를 또 하래.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가지 방법으로 공고를 하래? 두 가지 이상으로 하래. 인터넷은 꼭 하고 나머지 앞에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을 택해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 방법. 그럼 시험 문제 예전에 출제된 거, 인터넷은 별도로 꼭 하게 돼 있는 건데 인터넷도 앞에다 집어넣었다. 선택상으로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인터넷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해야 된다. 틀렸잖아. 그지? 응? 네, 그런 거 유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숫자야. 이렇게 이제 요건에 해당이 돼서 공고라는 방법을 썼어. 응? 이제 공고하면 언제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 할까? 법에서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지. 어떤 경우 공고를 하면,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서 아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공고한 지 일주일 지나면 이 내용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놓으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길 거고, 어떤 규정을 안 해놓으면 또 법에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한대? 공고한 지 14일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받든 안 받든 안 따져.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거로 간주를 해버리고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로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한 날로서 며칠 지나면 14일이 중요해요. 14일이 지나면 도달로 간주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로 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째 줄에 뭐 나왔냐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고시한대. 그죠? 이게 알리는 거지, 고시가.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다. 응?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야. 그래서 이거 청소년 유해 사이트니까 뭐 이거 청소년에게 뭐 열람하도록 하거나 청소년에게 뭐 이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의무 부과하는 거지 그거. 응? 그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걸 결정한 뒤에 이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고시는 두 번째 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로서, 응? 응. 넷째 줄 보면 이것도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로서 법 집행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같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로 따지면
일반 처분이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 발생시키는 처분. 그럼 이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데, 근데 밑에 보면 이 유해 사이트 운영자가 뭐야? 소송을 냈어. 응? 왜 냈는지 알아? 그러면 그 유해 사이트로 결정 내리면 그 유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문서로 개별적으로 당신 사이트 운영할 사이트는 유해 사이트로 결정됐다. 이거 청소년에게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문서로 개별적으로 통지했어야지. 자기한테 통지 안 해줬다는 거야. 근데 이건 성질이 그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번의 조치로 다 똑같은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로서 고시 공고 이런 방법을 쓴 거고, 이렇게 쓰면 그 운영자건 일반 사람이건 다 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지나면 다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넷째 줄에 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유해 사이트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해서 이제 고시를 하면 그 명시된 시점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의무가 생기는 거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이 유해 사이트로 결정났고 이렇게 고시했다라는 거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로 뭐 따로 통보를 안 했다 그래도 효력 자체 발생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그런 거다 하는 얘기죠. 네. 자, 오늘은 크게 한 주제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효력이라는 주제가 워낙 좀 길어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죠. 하나는 뭐였어?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관이라는 주제에서 부관이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종류에는 뭐가 있고, 조건, 기한, 부담 쭉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부관을 붙일 때 붙여도 되는 행위가 있고 못 붙이는 행위가 있고, 그죠? 또 붙일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제대로 지켜서, 한계를 지켜서 붙여야 되고, 그런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한계를 위반해서 단서 부관 달아놓은 건 위법으로서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런데 부관 붙여놓은 게 무효라면 원칙은 부관만 무효로 되고 끝나는 거지만, 그 부관이 주된 행위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 요소라면 전체가 다 무효로 되는 거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부관이 국민의 입장에서 부관이 위법하게 붙여졌다. 그럼 부관만 따로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 이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부관 중에 부담만 거기에 되고 다른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주된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행정기관의 이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인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이 돼서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구비해야 할 요건과 국민하고 사이에서 또 구비해야 될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나눠서 성립 요건도 내부적인 성립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으로서 외부의 표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표시,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발생 요건은 짧은 주제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도 부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빈출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 오늘 중요한 영역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은 아마 행정행위 부분을 거의 다 마무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1권이 마무리가 되고, 뒤쪽에 거는 먼저 했어. 행정입법, 행정행위 말고 그 밖의 행정작용이라는 거 우리가 좀 땡겨서 했었죠. 그래서 1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권, 2권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순서 돌아올 때는 좀 문제도 좀 연습하면서 겸해서 같이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